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투자자들은 당장의 고수익에만 현혹돼 덥석 돈을 넣었다가 낭패를 당할 수 있음을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지난 6월 발표한 2.5%에서 0.4%를 낮춘 2.1%로 조정해서 발표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로 낮추어 2%대 성장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7월 18일이죠.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을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하면서 기준금리까지 인하시켰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KDI죠. 작년 하반기에 전망했던 2.6%를 올해 5월에는 2.4%로 낮춘 바 있습니다. 9일 발표한 9월 경제동향에서 6개월째 경기 부진 진단을 이어가며 그 원인으로는 수출과 투자가 부진되고 있고 수요 위축을 명시해 주목이 되었습니다. 제가요 지난 7월 30일이죠. 한국 경제는 57년 만에 처음 겪을 것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방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차 석유 파동을 겪었던 1980년 마이너스 1.7%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고요.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은 마이너스 5.5%의 경제 성장률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도에는 0.8%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1%대 성장률은 한 번도 겪은 적이 없습니다. 올해 현실이 된다면 57년 만에 처음 겪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실로 국내 기관도 성장률 전망 1%대로 추락 전망이 나오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처럼 정부 민간 기관 할 것 없이 한국 경제의 내리막 경사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고 예측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글로벌 경제 여건이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 간 갈등에 따른 교역 감소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나라는 수출 이주 경제인 한국이 되겠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나타나면서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의 저물가가 겹치는 디프레이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지수가 발표된 지난 3일 최근 저물가는 수요 측 요인보다는 공급 측 요인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이라며 애써 수요 부진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늘어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차질을 자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KDI는 수요 이축에 공급 측 기저효과가 더해지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까지 하락했다며 수요 위축을 명시했습니다. 물론 수요 위축을 성장 전망 급락의 주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미중 무역 전쟁과 브렉시트, 유럽과 신흥국 경기 부진 등 대외 불확실성의 증폭 및 중국 성장률 하락 등에 따른 수출 부진 우려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큰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경기 부진 우려 등에 따른 기업 투자 부진 역시
성장 전망을 흐리는 큰 요인이기도 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보호주의 무역 정책으로 인해 내년 초까지 미국과 세계 국내 총생산이 각각 1%씩 감소할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이코노미스트들은 교역 불확실성이 1970년대 5.1 쇼크 이후 가장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생산과 투자에 미치는 악영향이 길어질 것이라고 경고도 내놨습니다. 그동안 세계 경제는 교역 증대를 통해 성장하는 공식을 따라왔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세계 교역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보다 2배가량 높았습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교역 증가율은 경제 성장률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낮아졌고 지금은 경제 성장률 밑으로 떨어지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지난 7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하향 조정한 이유도 교역의 불확실성이었습니다. 세계무역기구는 올해 세계 교역 증가율이 2.6%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니 세계 교역 증가율이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낮기 때문에 이렇게 교역의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 경제 성장률은 정부 목표치에서 점점 멀어져 2% 달성조차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편다지만 효과가 얼마나 잘 갈지 의문입니다. 서비스업의 수출 산업화, 신기술, 신산업, 경쟁력 확보,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과의 협력 등 수출 산업 저변을 확대하는 구조적 대책이 시급합니다. 정부도 기업도 5.1 쇼크 이후 최악의 교역 불확실성을 직시하고 가능한 모든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1990년도만 해도 7%, 8%대에 달했지만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점차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2001년부터 2005년에는 5.0%에서 5.2%,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4.1%에서 4.2%,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3.0%에서 3.4%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026년 이후엔 1%대로 떨어지며 1990년대 초부터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20년 같은 저성장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는 이유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투자는 줄고 기술 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총 요소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 가능 인구는 올해부터 줄기 시작해 2047년도에는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은 소비도 함께 위축할 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도 압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면 경제는 활력을 잃게 됩니다. 기업과 가계 소득이 줄고 산업 기반은 더욱더 약해질 것입니다. 새로운 일자리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막는 길은 하루빨리 경제 체질을 혁신하는 것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은 산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신기술을 개발 역량을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과감한 노동 규제 개혁으로 민간 투자 유인을 높이는 것도 필수적인 것입니다.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 시립대 교수는 9일 디프레션이 한국 경제에서 나타나는 것을 막아야 하므로 정부의 과감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견한 것으로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 교수입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 투자를 꺼리고 이런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그는 이날 한국은 미중 갈등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며 해법은 최대한 무역 분쟁에서 떨어져 미국, 중국, 유럽연합과 계속 교역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한국 경제가 1960년대 이후 급격히 성장했으나 2010년 이후로는 성장 엔진이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 정부는 더 큰 위기를 막기 전에 대응책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식 장기 불황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정책 전환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